네, 그 스마트홈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메터 표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최근에 앰비언트라는 책을 냈으니까 좀 구매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메터 관련해서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자격이 어댑터 레벨로 지금 참여를 하고 어소시에이트 그 레벨인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좀 도움을 주셔서 어댑터 레벨로 같이 다양한 행사들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앰비언트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터 표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메터 표준을 만드는 CSA라는 단체에 대한 얘기, 메터 표준의 주요 특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특징들, 그다음에 메타 표준이 등장했을 때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특징들을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메터 디바이스 출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에 그 메터를 지원하는 칩셋 리스트들을 시간이 되면 후다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앰비언트인데요. 이 앰비언트는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여기서 이제 그 라이브를 한번 했었었죠. 네. 근데 앰비언트는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라지는 거. 그게 앰비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기기들을 쓰려면 일일이 기기들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기나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그냥 사람 대하듯이 기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컴퓨팅 장치 존재해야 됩니다. 즉 스마트 홈 기기, IoT 기기들이 존재해서 사용자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꾸준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센싱을 해서 그 사람의 니즈나 상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런 기술이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그 어떤 이제 컨텍스트나 인사이트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이,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미국의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도 앰비언트 쪽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최근에 뭐 챗GPT 많이 쓰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제 활성화가 돼 있고 보편화가 돼 있습니다. 물론 챗GPT나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그래도 막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 우리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갈 때 주차장 그 주차 차단기 쪽에 카메라가 차 번호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죠. 이것도 이제 비전,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음성 인식, 얼굴 인식, 그 다음에 동작이나 이제 여긴 낙상 같은 걸 인식하는 레이더 센서가 요즘 또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소리를 인식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에 그 아마존 에코 스피커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제가 없을 때 창문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면 뭐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것들이 들리면은 이제 알람을 보내주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은 꽤 많이 발달을 했는데 사물 인터넷 혹은 스마트홈은 기대만 못하다는 겁니다. 1월 한 20일 정도에 나온 얘기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발표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다 보니까 LG 같은 경우는 전체 스마트 가전의 절반 좀 못되게, 그 다음에 월풀은 절반 좀 넘게 이 정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스마트 기기들, 스마트 가전들은 2020년 이후에 나온 것들은 다 지금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절반밖에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 비율이 50%여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연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연결이 이렇게 된 이유도 디바이스를 저희가 구매를 하잖아요. 이제 설치 기사분들이 와서 인터넷 연결까지 해주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 정도, 많으면 한 20% 정도만이 그 기기들을 어쩌다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 사용자 관점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 비율은 5 내지 10%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거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안 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이렇게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고객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스마트홈 사업자들은 뭐 이거 원격에서 껐다 켰다 자동화되는 거 이런 거 하면 고객이 좋아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돈을 낸다거나 뭐 그게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바꾸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스마트홈 사업자들은 그런 단순한 기능, 단편적인 기능보다는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냥 그거 이제 단적인 예를 이제 말씀드리자라면 저는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 쓰던 서비스들, 그걸 저는 생활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스마트홈 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음식 시켜 먹을 때 배달의 민족 앱을 쓰잖아요. 핸드폰을 열고 앱을 쓰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스피커한테 뭐 짜장면 주문해 하면 알아서 주문을 해주는 그런 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스마트홈 기기, IoT 기기들이 생각보다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은 그냥 LG나 삼성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는 걸 사서 쓰면 됩니다. 그럼 뭐 설치 알아서 기사분들이 오셔서 설치를 대부분 해주시죠. 설정도 뭐 해주시거나 아니면 안 해도 그냥 대충 그냥 버튼 눌러보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 기기는 이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해당 디바이스를 연결해야 될 플랫폼을 먼저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저는 아이폰, 뭐 애플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제가 제품을 샀는데 여기 애플 홈킷 로고가 없습니다. 애플 홈킷 플랫폼을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제품은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리겠죠. 그런 이슈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지원하는 플랫폼을 확인하고 사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치하는 부분. 이거는 사물 인터넷 기기는 대부분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지만 이렇게 뭐 온도 조절기라든지 그 조명 스위치라든지 뭐 블라인드, 뭐 아웃도어 카메라, 뭐 스마트 도어락 이런 것들은 좀 설치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인터넷 연결할 때 여기 와이파이 연결할 때 보면 스마트폰에 IP 타임이 있고 IP 타임 5G가 있는데 이 끝에 5G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대부분 아십니다. 이게 와이파이에 2.4기가하고 5기가 그때 5기가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물 인터넷 기기들은 대부분 5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2.4기가에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내 핸드폰에서도 5G가 되나 하면서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쓸 수 있는데 더 잘 쓰려면 이제 다른 플랫폼하고 연동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얘네들을 다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또 일반인들은 이것도 어렵다는 거죠. 디바이스 설정도 어려운데 다른 거 연동까지 하려면 이제 머리 깨지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불편함이 좀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 무선 통신 기술들 무선 프로토콜이 너무 많습니다. 뭘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스마트 램프를 좀 쓰고 싶어서 이걸 샀더니만 집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직비 같은 경우는 허브를 꼭 사야만 됩니다. 예,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스마트 램프는 가격이 1,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허브는 뭐 8만 원, 10만 원씩 해요. 그럼 이거 2만 원 때문에 또 10만 원을 쓰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해킹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즉 보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벌써 한 1년 한 5개월 정도 1년 5, 6개월 됐는데 우리나라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거실에 있는 그 월패드 우리 불 껐다 켰다 하는 그 월패드 중에 카메라가 달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가 해킹이 돼서 거실 장면이 다 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홍콩의 다크사이트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거 외에 굉장히 이제 보안 사고들이 좀 터지다 보니까 막연하게나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들을 잘 안 쓰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야, 안 되겠다. 이게 스마트홈이 좀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도 돈을 벌고 고객들도 편리할 텐데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의 불편함을 다 찾아서 해결하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사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만들고 상호 연동도 잘 되고 신뢰할 수 있고 뭐 보안 특성도 좋은 그런 스마트홈 표준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2019년에 이제 프로젝트 칩 커넥티드 홈 오버 IP라는 것을 론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론칭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과거에 직비 칩셋을 이제 직비 표준을 관리하던 직비 얼라이언스가 그걸 했었습니다. 얘네들이 여기 이제 구글, 애플, 아마존에 있는데 이런 주요 플랫폼 사업자 이제 뒤늦게 이제 삼성도 들어가고 또 그런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을 설득을 해서 야 우리 너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열심히 하는데 더 이상 시장이 안 커지잖아. 이렇게 경쟁하지 말고 시장의 파이를 좀 키우자.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지 너네들도 더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잘 설득을 합니다. 뭐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더니만 어떻게 이걸 했느냐라고 했더니만 맥주를 열심히 사줬대요. 네. 어디나 다 회사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프로젝트 칩을 2019년 12월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쭉 되다 보니까 막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원사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탄력을 받는 거죠. 야 이거 프로젝트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이거 그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2021년 5월에 표준 이름을 매터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비 얼라이언스는 자신들의 이름을 CSA 커넥티비티 스탠다드 얼라이언스로 바꾸게 됩니다. 즉 직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준들을 좀 한번 컨트롤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CSA가 결성된 거군요. 네네. 혹시 CSA의 그런 프로모터 레벨 뭐 이런 거 한번 그건 좀 뒤에 나오는데요. 나오나요? 네, 거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CSA가 2019년 이제 직비 얼라이언스가 19년 12월에 메터 표준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저희 프로젝트 칩을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시작은 2016년부터 했고요. 계속 작업들 하다가 2019년에 칩을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5월에 메터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이 CSA와 관련해서는 여기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링크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오랜 기간 한 끝에 작년 10월 4일 날 메터 표준 1.0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이 메터 표준을 사실 저는 좀 일찍 얻긴 했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인터넷에 그냥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이제 여기 메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뭐죠? 구글 크롬에서 메터 스펙 PDF 기치시면은 딱 맨 처음에 뜹니다. 그래서 CSA IoT ORG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홈페이지인데 거기에서 요 표준을 다운 받으시고요. 얘는 899페이지짜리고 얘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검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주소를 다 복사를 해놨으니까 이걸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영문으로 써 있겠죠. 네. 챗GPT PDF를 번역시켜주는 또 그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그런 걸 쓰시면 되는데 얘는 그 표준 스펙은 걔네들이 번역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그냥 일반 텍스트를 요약해 주는 건 좋은데 여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 표준 스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번역이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 그 메터 표준 1.0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느냐 여기 크게 이런 카테고리들의 제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는 여기 보면 뭐 10개 좀 안 되게 돼 있는데 실제 제품은 한 30-4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4월 달에 1.1 표준, 그다음에 10월 달에 1.2 표준이 나오는데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 가전, 뭐 보안 카메라, 뭐 보안 센서류, 여기 보안 센서는 들어갔고 이제 기타 센서류, 뭐 전기차 충전 이런 것들이 아마 1.1과 1.2 표준에 들어갈 것 같고요. 1.1에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 있느냐? 아까 제가 표준 다운 받으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파일에 가보면 이렇게 유형별로 돼 있습니다. 8가지 유형인데 조명에도 4가지가 있고요. 뭐 플러그에도 3가지가 있고 뭐 여기 스위치 컨트롤러에도 이렇게 한 6가지가 되고요.
센서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만약에 뭐 혹시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를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하는 쪽만 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작년 이제 11월 4일 날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메터 론칭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표준은 10월 달에 나왔지만 실제 론칭 행사는 11월 달에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앞으로 메터는 1년에 2번씩 바이애뉴얼하게 표준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달에 그 1.1 버전이 나오고요. 10월 달 정도, 9월, 10월 정도에 1.2 버전이 나올 그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표준에는 스마트홈 액세서리들, 뭐 램프, 플러그, 스위치 뭐 그런 것들, 센서 그런 것들이 중심이었다면 1.21, 1.2에서는 가전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쓰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을 빼보니까 건강과 웰니스 분야 기기들이 빠져 있더라. 실제 이쪽 분야는 미국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의 IoT 기기도 요 메터 표준에 좀 수용을 해보자라는 작업을 이제 2월 9일 날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 내년 뭐 이렇게 봄 늦어도 가을 정도에는 초기 뭐 표준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 건강 및 웰니스 쪽에 대한 표준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이슈가 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워킹 그룹도 2월 말에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지난 CSA에서 정례 회의 때 네, 이번에 3월 20일 날 네. 예, 발표된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 블로그에는 그 CSA 블로그에는 아까 2월 9일하고 2월 22일 날 먼저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또 이제 행사 때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신 거죠. 혹시 그 사람들이 네.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촬영용 IoT 기기 쪽도 네. 개발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뭐 어떤 로드맵을 보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분야 적용 대상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홈이 주 타겟일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산업 분야로 좀 갈 수가 있는데 자동차에서는 아마 일부 분야는 뭐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확대되는 그런 성격이기 네. 때문에 사용자들은 집 다음에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제가 챗GPT도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네. 최근에 이제 3월 24일 날 챗GPT가 이제 플러그인을 발표를 했는데 그 플러그인이 돼버리면은 그 디바이스의 개별 기능까지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차에 챗GPT 플러스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가 버리면 말로 차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굉장히 쉽게 제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좀 어두운 것 같은데 헤드라이트를 알아서 켜줍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켜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한다라면 헤드라이트 켜, 와이퍼 움직여,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어둡네, 그럼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비가 오네 하면 와이퍼가 움직이고 이런 뉘앙스까지도 파악하는 그런 식으로도 아마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 VDS 뉴스에서도 네. GPT 관련해서 강의를 한번 예, 한번 마련해 또 보도록 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이제 그 메터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터는 주요 특징이 크게 네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easy buy and easy setup, 쉽게 사서 쉽게 쓸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IP 프로토콜 기반이다. 세 번째, 멀티 어드민을 지원한다. 네 번째, 로컬 어드민을 중심으로 한다. 로컬 컨트롤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시장 환경 변화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그 IoT 기기, 스마트홈 기기를 사려면 내가 사려고 하는 이 디바이스가 어떤 플랫폼을 지원하는지 그 확인을 하고 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제가 CES에서 사진을 찍어 온 건데 이 제품 박스에 보면은 이렇게 메터 로고가 지금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메터 로고가 있습니다. 그냥 메터 로고가 있는 것만 확인하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확인하고 사야 되지만 제 생각에 내년 정도가 내년 뭐 상반기만 되더라도 네. 그냥 사면은 거의 다 메터 로고가 거의 찍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등록을 할 때
이 회사의 앱을 핸드폰에다 깔고 뭐 막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앞으로는 QR 코드만 찍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QR 코드는 많이 찍어봤잖아요. 네. 우리 코로나 때 식당 들어갈 때 많이 네. 찍어봤는데 QR 코드만 찍을 줄 알면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부터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프로스트레이션 프리 셋업이라고 해서 이제 좀 이게 프로스트레이션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불편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설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에코 스피커만 한번 아마존 알렉사에 등록을 시켜 놓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품을 산 다음에 전원만 딱 연결하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편하네요. 예, 박스만 딴 다음에 뜯은 다음에 전원 연결하면은 얘가 불이 막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뭔가 저희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얘가 딱 그럽니다. 아, 뭐 새로운 디바이스 뭐가 등록됐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2019년부터 이런 서비스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써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이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예. 해외 쪽에서만 조금. 아, 그러니까 국내도 되긴 하는데 네. 아마존 제품들을 국내에서 판매를 안 아, 하니까 그쵸. 예, 써볼 기회도 없으신 거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이 기기를 UI UX를 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저희 집에는 네. 가전은 다 LG인데 네. 삼성 스마트 그 싱스 스테이션이 네. 이제 나온 거를 아, 예. 받아서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메터가 생기면은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시로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딱 보면은 핸드폰이 그냥 있습니다. 근데 디바이스를 딱 전원에 연결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네. 그러면 이제 QR 코드를 찍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연결할 거냐? 연결하겠다 누르면은 제가 이제 연결을 시작합니다. 아, 스마트 플러그 연결됐다. 그럼 어디에 연결할 것이냐? 여기에 연결하겠다. 그럼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사용자가 하는 건 아까 내 확인 눌러주는 거 한두 개 있고 예. QR코드 찍는 거밖에 없잖아요. 엄청 쉽네요. 예,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자 관점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네. 요 부분이라는 거죠. 아, 네 스마트 플러그를 어떤 앱, 저희 플랫폼에 연동을 할 것이냐, 네. 구글 홈에 연동할 것이냐, 여기는 이브에 연동할 것이냐. 왜냐면 저 제품이 이브 거라서 네. 이제 아마 이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사실 이렇게 뜨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어떤 데 연결할 거냐라고는 실제 지금 해보면 뜨진 않는데 사용자들이 여기서는 구글 홈을 선택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메터 그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스마트홈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런 과정을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기술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실제 디바이스가 어떻게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디바이스 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온도 조절기를 만든 회사가 메터를 따르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메터를 따르는 제품을 만들면 기존에는 뭐 KC 인증 같은 것들만 받으면 됐는데 얘네들은 그거 외에도 메터 인증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메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받느냐? 얘네들 아래에 있는 PAI라고 하는 이제 PAI라고 불리는 여러 테스트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이제 장비 디바이스 네. 만들 때 그 뭐 전파 인증 받고 하는 테스트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메터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그 결과를 요 PAA라고 하는 회사들한테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제품에 대한 DAC라고 하는데 디바이스 어테스테이션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디바이스 자격증명을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요 디바이스 제조사한테도 주고요. 이 DCL이라는 데도 그 정보를 같이 올려놓습니다. 이 DCL은 Distributed Compliance Ledger라고 해서 여기 레저, 분산 원장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블록체인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SA의 그 프로모터 회원사들과 CSA가 이 DCL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 디바이스 정보를 넣어 놓는 거죠. 그럼 그 디바이스 정보는 흩어져 있겠죠. 이렇게 분산되어 가지고 블록체인이니까. 네. 예,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회사한테 DAC라고 하는 자격증명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DAC하고 이 제조 회사의 그 정보, 그 두 가지가 이 디바이스에 내장돼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네. 그런 자격 증명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른 디자인 하우스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만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제품이 팔려 나가겠죠. 네. 그럼 이 제품을 삽니다. 제가 사서 이제 포장 뜯고 전원을 딱 연결을 합니다. 그럼 얘는 유선일 경우는 와이파이일 경우는 DNS SD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이파이를 쓰지 않는 경우는 BLE를 통해서 애드버타이징을 합니다. 나라는 애가 나타났어.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보통 홈 환경에서는 이 자기 디바이스 컨트롤러 근처에서 얘의 전원을 연결하고 한번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네. 크거든요. 그럼 그 컨트롤러 중에 하나가 그 신호를 받습니다. 대부분이 핸드폰이 될 가능성이 네. 크겠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스피커도 되겠고 핸드폰이 그 신호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QR 코드 찍으라는 그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QR 코드를 딱 찍습니다. QR 코드를 찍으면은 얘가 이제 찍으면은 얘가 이제 요 뭐 블루투스를 통해서 신호를 보낸 거죠. 너 DAC 정보 좀 나한테 보내줘. 네 신분증 좀 주민증 사본 좀 보내줘. 딱 보내줍니다. 그러면 얘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얘는 이미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DCL에다가 그걸 확인합니다. DCL은 아까 블록체인 망이기 때문에 이 DAC를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얘도 하드웨어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DAC를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DAC를 딱 물어봤더니 그거 맞는 제품이야. A라는 회사에 B라는 제품이 맞아.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오케이 너 맞아. 이제 네가 유선을 쓸지 아니면 무선을 쓸지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쓸지 스레드를 쓸지 모르겠지만 그 네트워크 설정 정보 너한테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럼 얘는 그 설정 정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가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사용이 되는 거죠. 메터는 그 기존의 지급이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스레드 다 프로토콜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네, 거죠? 그거 부분도 좀 이따가 뒤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때 이제 연결 설정을 할 때 얘에 대한 정보, 컨트롤러에 대한 정보도 여기다 심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 대한 정보를 심잖아요. 그럼 얘는 얘하고 그 컨트롤러 정보를 비교를 하면서 나는 같은 네트워크에 지금 속해 있다. 그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제품이 여기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그럼 얘도 이 컨트롤러에 그 뭐 증명서가 여기 이제 네. 디바이스에 이렇게 심어져 있겠죠. 그럼 얘하고 통신할 때 우리 똑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애들이야.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어떤 비용을? 일단 등록하고 예, 그건 이제 요 네. 네트워크 운영하는 비용 정도인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 인증받을 때 우리가 이제 네. 돈을 인증비를 네. 내니까 뭐 그런 것들로 운영이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멀티 어드민 얘기를 했는데 이 멀티 어드민 얘기는 이제 뒤에서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네. 동작이 되냐면 여기 이제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네. 저도 요걸 써서 이제 플러그를 등록을 했는데 플러그를 먼저 여기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아까 절차를 통해서 이제 등록이 된 거죠. 요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에. 그런데 얘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다른 데다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의 홈킷을 가지고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요 QR 코드를 찍어도 등록이 안 됩니다. 얘는 특정한 데 등록이 되면은 이 제품은 락이 걸립니다. 예, 뭐 보안상 이슈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 제품을 다른 데 등록해야지 멀티 어드민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쓸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얘가 너 다른 데 연결하도록 허용해 줄게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연결을 하는데 이 제품에 QR 코드가 붙어 있는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그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이 제품에 대한 별도의 QR 코드나 시리얼 넘버를 이용해서 다른 데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안상은 안전한 건가요? 보안상은 안전한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들은 불편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제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스마트 띵스에 TP-링크 플러그를 연동을 시켰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데에 쓰려면은 요 스마트 띵스에서 그 디바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설정을 딱 누르면은 다른 서비스와 공유 이런 메뉴가 있는데 얘를 딱 누릅니다.
그럼 요 창이 뜨는데 여기 보면은 전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이 등록된 디바이스가 애플 키체인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기 공유를 딱 누르면 이렇게 아까 디바이스에 있다는 QR 코드가 뜹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앱에서 찍으면 이제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집에 물론 핸드폰 2대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 대인데 그러게요. 예,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캡처 떠나도 다른 데서 불러올 수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캡처를 뜬 다음에 뭐 PC에다가 예, 보내서 상대방이 해주고. 예, 뭐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낸다든지 카톡 보내서 그 이제 그 사람 거 이제 찍는다든지 네, 번거롭긴 그러니까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지금 존재한다는 게 네. 지금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다른 데 등록을 했더니만 저는 지금 이제 그 지금 얘는 삼성 스마트 띵스 여기 애플 키체인이라고 돼 있지만 삼성 스마트 띵스에 등록돼 있고요. 애플에도 등록돼 있고 구글에도 등록돼 있고 이제 세 군데 지금 등록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까 그 PAI 증명과 예. DAC 정보로 인증을 할 때 네. 그게 다른 플랫폼인 건가요? 각각 플랫폼에서. PAI하고 DAC요? 네. 예, 이 자격 증명은 그 처음에만 사용이 되고요. 다른 데 쓸 때는 요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DAC 정보를 그 처음 등록한 그 컨트롤러 있잖아요. 네. 걔가 생성해서 아. 제공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제 그 부분은 사실 확실하지 않은데 네. 실제 써보면은 이제 그런 구조로 네, 동작을 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P 기반 프로토콜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사실 기존에는 뭐 직비도 쓰고 뭐 스레드 쓰는 거 거의 없었었고요. 물론 스레드도 일부 있었지만 직비가 많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기기가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기기도 웬만큼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없는 G웨이브도 있었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썼는데 그렇게 뜨면 사용자도 헷갈리고 이 회사들도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 우리 이 프로토콜을 IP를 지원하는 프로토콜로 제안을 하자. 그래서 일단 스레드하고 와이파이로만 기본 통신 프로토콜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유저는 이더넷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더넷, 와이파이, 스레드, IP 프로토콜 지원하는 그 세 개의 프로토콜을 통신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이 블루투스하고 QR 코드 찍는 거를 이제 이 디바이스 프로비저닝 할 때 사용하는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블루투스도 4.2인가부터 그렇고요. 직비도 직비 3.0인가 해서 IP를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메터 표준이 계속 고도화가 되면은 얘네들도 통신용으로 아마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P 프로토콜을 쓰게 되면은 얘는 IPv6를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디바이스가 작은 디바이스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디바이스 IP 주소도 부족하다 보니까 IPv6를 쓰게 되는데 IPv6는 글로벌하게 유니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쓰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집에 이 메터를 지원한 어떤 디바이스를 쓰고 있다. 그럼 전 세계 어디서나 이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론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제어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메터가 예전에 없었다라면 그냥 이런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에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터가 딱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통신 프로토콜이 메터 프로토콜에 연동이 되는 거고요. 메터 프로토콜을 통해서 개별 서비스 플랫폼에 연동이 되는 그런 구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네트워크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모든 것들을 다 수용시킨 네트워크 구조인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고요. 여기에 뭐 인공지능 스피커나 핸드폰이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여기에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장치가 연결되면은 얘는 그냥 기존 제품들 펌웨어만 업데이트해서 메터 지원하게끔만 해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터 오버 와이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스레드라는 표준이 이제 프로토콜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스레드는 기존의 지그비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이쪽 네트워크 부분이
이제 IP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정도가 차이가 있고요. 뭐 이제 뭐 혹자들은 이 스레드가 되면은 뭐 허브가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요. 얘도 보더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예, 보더 라우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드 디바이스 또 중간에 라우터 역할하는 라우터들 뭐 이 중에 리드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따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스레드 보더 라우터 허브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 필요합니다. 네. 예, 얘를 필요로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판매되었던 이런 컨트롤러 중에서 일부가 이미 이 스레드 보더 라우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에코 그 이제 4세대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네. 걔가 스레드 보더 라우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네스트 허브 2세대가 있는데 걔도 인공지능 스피커지만 스레드 보더 라우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사지 않았지만 네. 아까 테스트를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럼 애플의 홈팟 미니도 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필요한 디바이스만 사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잘 쓰던 지급이는 어떻게 되느냐? 지급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3.0을 지원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아직 표준도 개발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직비에는 허브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 코디네이터가 매터를 지원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디네이터는 이 매터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고요. 매터 프로토콜로 연결이 되는 거고 나머지 직비 디바이스는 그냥 직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매터 오버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직비 디바이스는 매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매터 네트워크에서는 얘네들은 안 보입니다. 예, 실제로 전 얘도 좀 한번 써봐야지만이 네. 이 매터 환경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나타나는지 좀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 써보지 않아서 그거는 좀 제가 아직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에는 많이 이제 사용이 안 되겠네요. 네, 많이 사용 안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커지죠. 예.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직비하고 아까 스레드가 그 거의 비슷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래 맥파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위쪽에서 이제 네트워크 쪽 프로토콜이 좀 다른 거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제품 중에서 이제 지급이 코디네이터 중에 좀 하드웨어 용량이 괜찮은 애들은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 해가지고 얘를 지급이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고 뭐 동시에 지급이 스레드를 다 지원하도록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터 지원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네. 매터가 사용되게끔 할 수 네.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표준이 나와서 해보니까 용량이 딸리는 거예요. 용량이. 그래서 이제 이 디바이스 그동안 직비를 팔았던 디바이스 회사들이 야 우리 그거 펌웨어 업데이트 못 하겠어. 네.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디바이스를 새로 개발해야겠네요. 예, 새로운 디바이스에서만 매터를 지원하고 기존 거는 그냥 우리 직비 쓰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좀 망 구성이 복잡해집니다. 직비도 써야지, 스레드도 써야지, 와이파이도 써야지.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매터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 없다라고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의 홈킷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의 여기 이제 햅이라는 게 있는데 홈킷 액세서리 프로토콜을 줄여서 이제 햅이라고 하는데 햅 액세서리 애플의 그 이 프로토콜 지원하는 애플 액세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햅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홈킷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요게 기본적인 애플 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구조인데 이 여기 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매터입니다. 매터가 이런 식으로 요 햅 프레임워크하고 똑같은 레벨로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애플 홈 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애플 홈을 지원하는 디바이스들이 있겠죠. 네. 그게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그냥 기존에 애플 쓰던 대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네. 매터를 지원하는 장치를 샀습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등록할 때 기존 방식이 아니라 거기서 디바이스 추가할 때 매터 디바이스 추가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앱에서 그러니까 애플 홈에서는 두 가지 기존에 애플 홈킷을 지원하는 애들, 매터를 지원하는 애들을 다 같이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애플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스마트 띵스다. 스마트 띵스에서도 똑같고요. 뭐 구글, 뭐 아마존 다른 데서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얘는 기존 장치들이잖아요. 기존 장치들은 만약에 여기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고요. 기존 방식대로. 네. 그다음에 이제 메터 디바이스들은 그냥 메터를 통해서 연동하는 게 좀 일반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멀티 어드민인데 얘는 어드민이 여러 개다라는 겁니다. 보통 어드민 하면은 플랫폼 뭐 운영자를 어드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별도로 이렇게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동 하나당 하나의 플랫폼만 사용하는 구조인데 얘 같은 경우는 메터를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얘를 기반으로 해서 아무데나 다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멀티 어드민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제조사 입장에서 이 프로토콜도 굉장히 좋은데 아까 사용자 관점도 좋다라고 했지만 네. 디바이스 제조사는 만약에 내가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만들었다. 그럼 디바이스 만들고요. 그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야 우리가 저기 뭐야 삼성 지원해야 돼. 삼성 스마트 띵스하고 연동을 합니다. 이 플랫폼하고. 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구글이 많이 쓰니까 구글 연동해. 이 두 군데만 연동을 했습니다. 여기 아마존 별로 없고 애플도 스피커 안 들어오니까 여긴 하지 마. 그래서 이제 두 군데만 연동해서 씁니다. 그럼 얘네들은 연동 작업을 두 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애플이 홈팟을 냈어요. 또 한 번 연동해줘야 되고 플랫폼마다 연동을 많이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불편해지는데 여기는 그냥 메터만 되면은 그냥 연동 작업 따로 안 해도 얘네들도 메터를 지원하니까 자동으로 붙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좋아지느냐? 일단 디바이스 회사들이 좋아지겠죠. 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통신사들이 스마트폰 플랫폼 만든다라고 하면서 아 너네 제조사 우리 플랫폼 연동해 너네 제조사 우리한테 연동해 하면서 막 제조사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러면서 그 제조사들한테 이 스마트 띵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연동을 해야 돼. 이렇게 일일이 막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메터를 따르는 제품만 만들면 그냥 다 연결되니까 이 디바이스 제조사들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에 아마존이 미국에서는 1등, 구글이 2등, 애플이 3등이거든요. 스마트홈 쪽에. 네. 3등이 치고 갈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는 기존에 스마트홈을 하는 사업자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 신규 사업자들이 스마트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메터를 지원하는 플랫폼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기존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디바이스 만들고 디바이스 제어하기 위한 별도 핸드폰 앱 만들고 서버 만들고 서버에서 지원할 회사들 플랫폼 연동하고 아 회사는 좀 시장이 적으니까 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장을 대응을 했는데 아깝죠. 이쪽도 네, 판매하면 좋은데 예. 그랬는데 이제 메터화 돼 버리면은 메터를 지원하는 제품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 제품이 이쪽 플랫폼에서 직접 연결이 되니까 아무 데서나 사용자가 어느 플랫폼을 쓰든 간에 메터를 지원하는 플랫폼에서는 다 얘네들을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두 군데만 팔았는데 다른 데 더 많은 데에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기회는 늘어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제품만 만들면 되니까 부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특성이 모든 디바이스 제조사한테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별화가 안 되면 이제 가격 네. 싸움을 할. 경쟁력을 예. 다른 데서 키워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싼 제품들은 굉장히 싸질 거고, 야 우리는 이거 됐고 안 팔리더라도 우리는 프리미엄으로 갈 거야. 이제 그런 회사들이 나올 건데 저는 이런 액세서리들은 프리미엄으로 가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제 가전 쪽에서는 그게 좀 굉장히 갈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디바이스 제조사들도 그런 1.1, 1.2 나오는 네. 그런 시점에서 많이 개발을 시작하겠어요. 아, 저는 국내 기업들은 아마 시작할 때부터 포기를 할 가능성이 아, 크다라고 그런가요?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성이 없습니다. 네. 중국 제품이 그쵸, 많이 예, 지금 아까 이런 저렴하니까. 제품이 $20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초기니까 $20지 시간 지나면 얘 뭐 한 $10대 초반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이제 네. 제조는 좀 예, 유통을 잘 하시면은 제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통은 그만큼 많이 팔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 유통의 힘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 제조를 맡기는 거죠. 네. 예, 그거 외에는 저는 직접 하시는 거는
요즘 추천을 그렇군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메터 디바이스의 데이터 모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전에 OCF를 보신 분들은 OCF에는 이제 CRUND라고 해서 뭐 Create, Read, Update, Delete, Notify 이런 5가지 피처가 있었었거든요. 요런 그 5가지 어트리뷰시라고 하나? 이 5가지 어트리뷰스를 썼는데 얘는 3가지만 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면은 일단 디바이스, 메터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엔드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네. 이 엔드포인트에는 클러스터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클러스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램프하고 관련된 기능 뭐가 있을까요? 전원을 껐다 켜는 거, 밝기 조절하는 거, 컬러 조절하는 거, 뭐 다른 기능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요 3가지 정도 되겠죠. 네. 요걸 클러스터라고 하고요. 이 클러스터 아래에는 각각의 어트리뷰시 존재를 합니다. 어트리뷰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리드, 라이트, 리포트 요 3가지만 있습니다. 아까 OCF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심플해진 거죠. 리드는 값을 읽는 겁니다. 그다음에 라이트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에서 여기다 써주는 거고요. 뭐 불 켜, 그 신호를 보내주면 얘가 불이 딱 켜지는 거겠고, 리드는 이 지금 상태가 뭐야 읽어가는 그런 게 되겠고요. 리포트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야 그걸 다른 플랫폼에 보내줄 때 사용하는 그런 어트리뷰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관소화됐다는. 예, 네.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 아까 멀티 어드민이 되면은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케아 같은 회사들, 로쿠 같은 회사들이 우리 스마트홈 플랫폼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물론 이케아는 예전에도 스마트홈 사업을 했습니다. 네. 직비 기반으로 했는데 얘네들이 디바이스 라인업을 확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봐도 이케아가 스마트홈 좀 거리감이 있는데 네. 하니까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메타가 돼버리니까 얘네들은 메타 지원하는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은 메타 지원하는 디바이스 다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홈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로쿠는 스트리밍 사업자입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자인데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려면 셋탑박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셋탑박스를 가지고 컨트롤러처럼 쓰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디바이스 붙여서 이제 제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로 얘는 알렉사를 지원하거든요. 알렉사 뭐 영화 모드 딱 그럼 이제 커튼 닫히고 불 어두워지고 딱 영화 보고 있는데 현관에 누가 왔습니다. 띵동 누르면 여기 이제 PNP 형태로 현관 딱 이미지가 나타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홈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뭐 엊그저께 나온 엊그저께인가 좀 됐구나. 예, 지난달 말 정도에 나온 뉴스인데 ADT 셀프 셋업 스마트홈 그 보안 시스템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출시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네 ADT 플러스 앱에다가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ADT 플러스 앱을 통해서 디바이스의 상태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뭔가 서비스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한 게 구글의 디바이스에는 인공지능이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현관에 누가 왔는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택배원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면 택배가 많이 도난 당하거든요. 예, 우리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뭐 쿠팡 와 있어도 뭐 일주일 지나도 안 가져가는데, 예. 근데 얘네들은 이제 워낙 잘 없어지니까 예, 사람을 인지해서 지금 막 딱 영화 보고 있는데 뭐 페덱스에서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람이 뜨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때.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중소 디바이스 업체도 네.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들어서 뭐 네. 소프트웨어 플랫폼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저는 그 중소 디바이스 제조사보다는 ADT 같이 네. 보안 회사들이 하는 거, 서비스 회사들이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도 사실은 이제 뭐 메터는 아니지만 뭐 ADT가 이미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ADT 캡스인가요? 거기서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SK 쪽에 뭐 실더스인가 그쪽에서도 비슷한 걸 사실 이미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스코 쪽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바라기는 국내 스마트홈 시장이 팍 커지려면 서비스 사업자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제가 이런 강의나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이마트나 쿠팡 같은 회사가 움직여야 된다. 예, 뭐 마켓컬리도 그렇고, 예, 실제 지금 뭐 한샘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하이마트도 열심히 하고 있고, 코웨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좀 더 세게 밀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스마트홈 시장이 좀 많이 열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그 CSA의 멤버는 아까 280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보드 멤버, 즉 프로모터 레벨은 29개입니다. 근데 이 29개 중에 지금 제가 V 체크 표시를 한 11개 기업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서비스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보통 이런 표준은 디바이스 제조사, 칩 제조사 뭐 아니면 연구소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업자의 한 40% 가까이가 서비스나 플랫폼 사업자라는 거죠. 물론 삼성, 애플 다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입니다만 얘네들은 또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플랫폼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 메터는 디바이스 이용, 그러니까 디바이스 표준이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위한 표준으로 네.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질문하셨었는데 멤버 레벨이 프로모터 29개, 여기 파티스펀트 257개 해서 이거 두 개 합치면 한 290개, 네. 8, 9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정도가 사실은 그 표준 만드는데 뭐 얘기를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결권은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뭐 기술적인 그 뭐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고요. 그럼 이제 아답터 레벨은 표준을 갖다가 빨리빨리 제품화하는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소시에이트로 이제 돼 있는데 그냥 이메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아, 예, 개인도 이렇게 참여가 할 수 있죠. 가능한- 예, 이쪽도 뭐 몇백 명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삼성이 지금 삼성은 여기 프로모터, 프로모터예요. 삼성 LG는 여기 프로모터 네. 레벨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 뭐 통신사, 뭐 그다음에 통신사 뭐 건설사, 네. 뭐 일반 몇몇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여기 이제 어댑터 레벨 아니면 여기 파티스펀트 레벨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국내 이통 3사도 다 들어가 예, 있죠? 여기 아마 파티스펀트 레벨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비가 연 회비가 프로모터가 뭐 10만 5천 불, 파티스펀트가 2만 불, 여기가 7천 불인데 이거 7천 불에도 거의 뭐 지금 뭐죠?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300원 정도 되니까 한 9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예,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뭐 이렇게 비싼 돈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할 텐데 회원 등급에 따라서 나중에 디바이스 인증 테스트 받고 할 때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 따져서 내가 어댑터가 좋을지 우리는 디바이스 굉장히 많다. 이제 변형 제품 베리언트도 많다. 그럴 때는 요 정도 해도 되고요. 아니다. 우리는 이 표준을 좀 우리가 좀 주도하고 싶다. 네. 그럼 이제 프로모터까지 가셔도 되는데 지금 뭐 저는 국내에서 프로모터는 더 이상 네. 삼성 LG 외에는 그렇죠. 의미가 없지 않나.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죠. 주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로컬 컨트롤이 네 번째 특징인데요. 기존에 이제 스마트홈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애플은 로컬 컨트롤을 지원했습니다. 홈팟 미니가 있는데 디바이스를 자기네 애플을 지원한 디바이스를 이쪽에다 등록해서 여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어가 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외부에서 제어를 하더라도 여기에 가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식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구글, 뭐 아마존, 애플, 삼성, 뭐 기타 다른 스마트폰 플랫폼들은 다 클라우드에서 이 디바이스를 관리를 하고 제어를 합니다. 여기서 불켜라고 하면은 클라우드로 올라서 디바이스를 제어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동작을 했었었는데 메터가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얘네들이 다 로컬에서 연결이 되고요. 아까 멀티 어드민 말씀드렸죠. 네. 하나의 디바이스가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구글에만 연결되던 제품도 이렇게 다른 데에 다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컬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디바이스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능들만 있는데 향후에는 여기에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자들 사용하는 기기도 많아지고 집에서 여러 가족들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용자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려면 여기에 이제 별도의 저는 엣지 서버가 집에 어딘가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터 디바이스 사용 환경 이렇게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엣지가 필요한 건가요? 뭐 커버리지보다는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되면은 지금 이제 이 로컬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자 데이터가 지금 클라우드로 안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려면 사용자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이런데 메모리나 어떤 컴퓨팅 파워가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보다는 저는 별도의 뭐 나스 서버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막연하게 추측을 해보는 건데 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보안 괜찮을까요? 예, 보안이 좋죠. 오히려 로컬에서만 동작을 하니까. 로컬에서 끊기니까.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이제 메터가 여러 개의 플랫폼에 연동이 되는 멀티 어드민, 그다음에 로컬 컨트롤의 간단한 사례 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브 시스템에서 지난번에 공개한 건데요. 예, 지금 이제 CD 쪽 얘기를 했고, Hey Google, turn on ETH energy. 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서로 다른 4개의 플랫폼에서 켰다 껐다 켰다 켰다 그걸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세히 보셨으면 다른 플랫폼에서 제어해도 다른 플랫폼의 상태가 바뀌는 게 이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아쉬운 부분이 삼성만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터치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 음성으로. 나머지는 다 음성으로 하는데 아니, 없어 보이죠. 근데 삼성이 좀 이렇게 빅스비 쪽이 지금 힘을 잃고 있어서 예.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에 있는 컨트롤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해외의 메이저 사업자들은 이미 2019년부터 메터 표준이 만들어질 때부터 야 이거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네. 우리 직비 칩셋 집어 넣자. 직비 칩셋이 들어갔다는 건 스레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이 홈팟 2세대 출시를 했고 삼성은 스마트띵 스테이션을 출시를 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제 메터를 다 지금 지원을 한다. 저도 아까 이걸 하나 쓰고 있군요. 예. 네. 그렇고 이제 메터 인증된 제품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아까 CSA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품 인증하는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 홈페이지를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기가 힘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인증 쪽에서 특정한 거 메뉴 누른 다음에 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 프로덕트 서치 항목이 보입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때 여기 메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디바이스가 등록이 됐느냐? 지난 3월 20일 날 CSA가 발표한 거는 2월 23일 기준으로 740개 정도가 등록이 됐다. 10월 달에 표준이 발표됐는데 그 달부터 뭐 89개, 110개 매달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디바이스들이 등록이 됐다라고 하고요. 통신 표준별로는 이더넷 지원하는 거 7개, 스레드 지원하는 게 99개, 와이파이가 586개, 대부분이 와이파이죠. 스레드 99개, 적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메터가 나오기 전에 스레드 인증을 받은 제품이 10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레드가 이 메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월 31일 기준으로는 846개, 4월 3일 기준으로는 851개, 벌써 한 110개 이상이 그 사이에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저번 CS 가서 이 메터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제 1월 달 기준으로 적어도 그 2분기 후, 그러니까 참 돌아오는 2분기나 3분기 때 제품들이 많이 출시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4월 달부터 아마 디바이스들이 많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실제 메터 지원한 제품들 스마트띵 스테이션 아까 홈팟 2세대 가전 중에는 TCL이 TV 냈고요. 그다음에 하이얼이 에어컨을 이제 메터 인증을 받아서 이미 2월 3월 달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TP-링크의 탑4 스마트 플러그가 2월 달부터 판매가 되고 있고 메로스의 이 메로스 스마트 플러그도 메터 지원하는 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브 에너지라고 하는 스마트 플러그 네. 그다음에 이제 센서 2개의 센서를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 구매는 4월 17일부터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CES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이 메터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터 칩셋 제조사는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네. 뭐 실리콘 랩스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스레드 쪽 칩셋, 와이파이 칩셋 내고 있고요. 노르딕도 이렇게 뭐 한 3가지 정도의 칩셋을 제공하고 있고 NXP도 이렇게 여러 개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제공하고 있고 인피니언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버팔로 랩스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ESP 3위에서도 3위를 이용해서도 와이파이 기반의 스레드 디바이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인증받을 때 아까 5개의 그 PAA라는 기관 네. 그 이제 그
루트 인증 기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있고요. 실제 디바이스 테스트는 이런 기관에서 한 18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국내에는 여기 뭐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라인랜드인가 국내에도 있군요. 예, 하고 UL 쪽에서 이미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서 연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한 95% 정도의 확신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지금 스마트홈에 관련된 표준이 만약에 14개가 있다. 야 매터 새로운 거 하나 또 나왔어. 그랬더니만 결국은 15개의 또 표준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기존과 똑같은 표준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의견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몇 회사들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핸드폰에 이미 애플, 구글, 그다음에 삼성도 구글 계열이죠. 이미 핸드폰 OS에 매터 프로토콜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디바이스만 사면 자동으로 아까 핸드폰에 뜨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터는 갈 수밖에 없다. 왜? 이 메이저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 다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굉장히 네, 빠듯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